시청자 여러분, 2011년 들어서 괴물은 지구촌이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조금 느닷없죠. 민주화의 바람입니다. 북아프리카 또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들불처럼 민주화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죠. 처음에 튀니지에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까지 또 더 나가서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 그런 어떤 바람 속에 휘말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세계적 변혁의 속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 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SNS라는 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거죠. 바로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프로그램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초대 손님 모셨는데요. 초대 손님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기억하실 거예요. 조금 이따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만 소셜 뉴스 업체라고 하죠. 매체라고 하는 위키트리의 김행 부회장님이십니다. 여러분께 김행 부회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Going back to the corner where I first saw you. Gonna camp in my sleeping bag, I'm not gonna move. Got some words on cardboard, got your picture in my... 시청자 여러분 많이 눈에 익으시죠? 옛날에 김행 우리 부회장께서 중앙일간 이제 기자를 하셨고요, 그죠? 네. 또 여론 전문 위원을 하셔서 네. TV에도 많이 나오셨다가 그때가 2002년도인가요? 대선 때? 그렇죠. 사고를 한번 치고. 그랬죠. 정몽준 대선 캠프에서 대변인도 하셨다가 네네. 그 이후로 그냥 안 보셨어요? 네, 언론에서 사라졌죠. 사라지셨죠. 어디 딴 일 하셨어요? 대학교에서 강의를 좀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새로운 매체에 기회가 주어져서 그러게요. 새로운 매체를 준비를 해서 지금 성공리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위키트리라 조금 이따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위키트리라는 그 소셜 뉴스 매체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도 조금 말씀 좀 나누고요. 네. 우리가 오늘 지금 저기 중동에서 저런 바람이 일어나는 것도 좀 얘기하고 좀 그렇게 한번 해보죠. 네네. 네. 자, 먼저 그 SNS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그러죠. 시청자들 위해서 개념이 뭔지 그걸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SNS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것이 쉽게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요즘 누구나 많이 사용을 하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또는 유튜브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SNS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죠. 사실은 이 SNS가 이제 새로운 권력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페이퍼 신문 시대의 언론에서 이제 완전히 소셜 네트워크로 미디어의 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번에 튀니지 사태라든가 이집트 같은 데 사태를 보면 상당히 서구 사회로부터 폐쇄되어 있는 사회였었거든요. 그 사회는 아시다시피 기존의 신문이라든가 방송 같은 언론을 기존의 그 권력 집단이 통제하고 있어서 철저한 언론 통제가 그렇죠. 가능했었죠. 그런 반면에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데는 도저히 언론 통제가 불가능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막강한 지금 민주화의 열기가 불고 있고 결국은 이제 튀니지 같은 경우는 국가 원수가 도망을 갔죠. 해외로 도망을 갔고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을 갔고 무바라크 같은 경우도 이제 휴양지로 피신을 하는 이런 사태까지 번지지 않았었습니까?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권력자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권력이 다시 민중의 손으로 돌아가는 그런 아주 시대의 전환기적인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정치 상황에 대한 얘기 조금 한번 나라별로 조금 더 짚어보기로 하고, 네네. 먼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게 결국 그러니까 서로에게 이렇게 소통하는 어떤 그런 체계죠,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무슨 일각에서는 IT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IT 기술이 아니고, 그것은 굉장히 인문사회학적인 그런 생태계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제 사실은 1대1 개인 간의 소통이 굉장히 단절되는 상황이 됐었죠. 그러한 원래 인간의 본성에 갖고 있었던 인간관계를 사실 온라인상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 바로 트위터입니다. 예를 들자면 트위터를 IT 기술로 이해하면 안 되는 이유가 트위터에 보면은 마팔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내가 얘기를 하면 저쪽에서도 받아주는 거죠. 내 얘기를 들어주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나의 얘기를 누가 들어줘야지만 계속 대화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마찬가지를 그대로 온라인상에 옮겨놓은 거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트위터에 또 이런 기능도 있어요. 언팔로우라는 게 있어요. 내가 얘기를 했는데 저쪽에서 듣기 싫어요. 그러면
팔로우를 거절을 하거든요. 거절을 하면은 상처를 입죠. 그렇죠. 우리 왜 남녀 간에 연애하다가 한쪽에서 이제 나 안 만나겠다고 전화번호 끊어버리면 상처를 입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트위터상에서도 상대가 나의 말을 계속 들어주다가 언팔로우를 하면 굉장히 마음이 슬퍼요. 이러한 것이 인간의 희노애락이 사실은 그대로 접목된 게 바로 트위터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온라인상으로 옮겨 넣는 것을 제외하면은 인간의 그 생태계의 원래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구현됐다는 것이 바로 트위터의 특징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단순히 IT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는 한 무궁하게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발전할 것이라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그래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미디어 매체라는 것이 사실은 일방통행이었죠. 그죠? 네네, 그렇죠. 특정 기관에서 소비자한테 그냥 뿌려주는 거였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쌍방향으로 소통한다는 측면에서 혁명인데 그것이 아무튼 여러 가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인 어떤 대변혁을 일으키는 동력이 된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오늘 토론할 주제입니다. 먼저 그렇죠. 김 부장님 먼저 지금 우리가 한번 숫자로 한번 그 소위 그 트위터하고 또 페이스북 같은 거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네트워킹화 되어 있는데 네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이렇게 서로 가입이 되어 있을까요? 참 그 규모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게 트위터 이용자가 전 세계에서 1억 7,500만 명이고요. 페이스북 이용자가 6억 명. 6억 명이면은 뭐 중국 인도, 다음으로 중국, 인도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거죠. 가상 공간에서 하나의 국가네요, 그죠? 국가가 그렇죠. 네, 인도 다음에 국가가 제 세 번째 국가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가는 하루 동영상 숫자가 20억 개라고 유튜브. 합니다. 네네.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라가는 연간 사진 개수가 360억 개. 네. 그러니까 엄청난 그 정보 양을 갖고 있고 엄청난 그 안에서 쌍방향 간에 또 다수와 다수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 잘 아시는 소녀시대가 그 미국 사회에 바로 진출할 수 있었고 일본에서 그렇게 크게 뜰 수 있었던 이유도 사실 유튜브라는 동영상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류를 만들어낸 그 어떤 문명의 이기네요, 그죠? 그렇죠. 한류의 네. 어떤 밑바탕이 된 건데 저는 기분이는 사실 지난해가 우리가 뭐 천안함 사건도 있었고 연평도 사건도 있었고 굵직굵직한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해였는데 개인적으로 작년의 사회학적 의미가 뭐냐고 물으면은 모바일 혁명 같아요, 그죠? 작년 그렇죠.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온 게 이제 어떤 모바일 폰, 스마트폰이 들어왔죠. 그래서 아이폰이 들어왔었는데 그것이 아직은 뭐 사실 그렇게 일반의 그냥 생활을 크게 바꿔놓은 거의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앞으로 올부터 정말 많은 부분에서 아마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고 당장 정치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게 지금 북아프리카하고 조금 전에 얘기한 중동 쪽에서의 어떤 민주화 바람인데 그런 면에서 지난해 또 저 타임이 뭐 선정한 게 타임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게 바로 페이스북하고 그죠? 그렇죠. 트위터 네네. CEO죠. 네네.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그럼요. 주커버그가 얼마 전에 그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도 있었죠. 아주 작년에 가장 주목받는 인물로 등장했죠. 자, 또 결국 위키리크스라는 그렇게 것도. 위키리크스. 네네. 거기 위키라는 뜻이 뭐예요? 위키라는 그 것이 지금 위키트리드고 앞이 위키고 네네, 또 네. 위키피디아도 있죠, 그죠? 네, 그쵸. 백과사전. 백과사전이요. 그 위키라는 것이 사실 이제 하와이 말로 위키 하면 빠르게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최근에 이제 언어의 뜻이 바뀌어서 협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협업해서 어떤 집단 지성의 힘에 의해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위키라는 말을 붙이죠. 그래서 위키피디아 하면은 옛날에 브리테니카가 했었던 그 백과대사전을 위키피디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 지성의 힘으로 새로운 백과사전을 만들어내는 것이 일방적으로 프린트해서 어떤 특정인이 써가지고 프린트해서 출판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네. 모두가 협업으로 그죠? 네, 협업으로. 들어가가지고 네. 내용을 넣기도 하고 네. 또 편집하기도 하고 또 그러는 틀린 고치기도 하고. 그렇지 참여형 백과사전. 그렇죠. 위키라는 말은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협업하다. 모두 참여할 수 있고 네. 그야말로 협업할 수 있고 그런 네. 뜻이네요. 그러니까 네. 위키트리도 그렇고 위키릭스 네. 또 뭐 위키피디아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개념이네요. 네네. 그죠? 그렇죠. 자, 어쨌든, 김 회장님 지금 소위 SNS라는 것이 이제 새로운 권력의, 그죠? 새로운 권력의 형태로 등장을 했는데, 이거 지금, 이미 SNS라는 게 사실 우리가 조금 늦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IT 강국이라 그러는데, 네. 조금 늦게 들어왔어요. 이미 트위터 같은 것이
대선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쳤던 게 미국 같은 경우 프랑스도 오바마 그렇고 조금 때. 그렇죠. 네, 일찍이었죠. 오바마 그걸 제가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보니까 네. 2007년도 프랑스 대선이 트위터 영향을 받았다고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네,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2008년도에 미국 대선 오바마 나왔을 때 네. 그랬고 그다음에 2009년도 이란 혁명도 그랬고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미국 중간선거 그랬고 우리는 그게 6.2 지방선거에 우리나라에서 영향을 줬어요, 작년에. 네, 그죠? 그렇죠. 오세훈 시장이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들었었죠. 네, 네, 맞아요. 그런 국내적으로도 큰 영향이 컸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미 벌써 해외에서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영향을 많이 받기 시작을 했고 우리는 그러면서 조금 뒤졌는데 그게 왜 우리가 IT 강국인데 조금 트위터가 늦게 들어왔을까요? 트위터하고 기본적으로 모바일 폰이 좀 늦게 들어온 게 아마 원인인가요? 어떻죠? 예, 어떻게 그렇죠. 봐야 되죠?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스마트폰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아이폰의 도입이 좀 중국보다도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모바일 기기가 있어야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 때문에 아마 좀 트위터 혁명이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대선 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거 조금 그거를 이렇게 의식해서 좀 안 들어온 그런 정치적인 의도는 뭐가 좀 있어요? 그런 건 아닌가요? 잘 모르겠지만 여튼 아이폰 도입이 좀 늦긴 했죠. 그리고 그렇죠. 지금은 사실은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아이폰 도입은 더 빨랐지만 모든 SNS를 국가에서 통제를 해서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페이스북과 좀 트위터가 안 되고 있죠. 왜냐하면 그래요? 네네 중국은 그것이 전혀? 불허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은 인터넷 검열이 굉장히 심해요. 심하죠. 네, 아주 심해서 이집트라는 말만 나오면 다 자동 삭제가 돼서 이집트를 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리고 지금 그 이집트나 이쪽에서 불고 있는 그 트위터 바람이 중국으로까지 결국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전전긍긍하는 상황이죠. 지금 우리 그 트위터 가입률이 보니까는 이번에 지금 민주화 바람이 일고 있는 튀니지 같은 경우가 한 18%라고 그러죠? 네네. 18%. 네. 우리가 7% 내외라고 7, 8%라니까 네네. 사실은 튀니지가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후진국인데 네. 트위터라는 면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 게 IT 강국인데도 우리가 조금 떨어지는 거 확실히 좀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죠? 그것이 그게 바로 스마트폰 도입이 좀 늦어서 그런 것 늦어서요.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애초 이제 KT 같은 데서 예상했던 것보다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훨씬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1000만 대 보급도 굉장히 올해 말까지 쉽게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저희 나라가 왜 IT가 한번 바람 불면 확 퍼지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보급률이 곧 2012년 총선이나 대선에서는 튀니지를 훨씬 능가하는 그런 보급률이 될 겁니다. 자, 우리 김 부회장은 유명한 중앙일간제 여론조사 전문 기자였었고 전문위원이었었는데 그걸 보면 이제 분명히 우리 다음 대선에도 트위터나 혹은 페이스북이나 하는 소위 SNS들의 영향력이 대단할 거예요. 그죠? 그렇죠.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 때도 6.2 선거 영향을 때. 미쳤죠. 그렇죠. 네, 그때 사실은 일부 연예인들 중심으로 처음에 이제 트위터 인증샷 놀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위키트리에서도 계속 인증샷 놀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이제 자기가 투표를 하고 나왔으면 그 투표하고 나온 사진을 트위터에다 올리는 거죠. 그래서 나도 투표했으니까 투표해라. 이것이 주로 20대, 30대, 40대 초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일반인들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에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어떤 젊은 신혼부부가 애 낳기 직전에 이거 투표하고 간다 하는 사진을 인증샷으로 올렸어요. 트위터에. 그러고 난 다음에 2시간 있다가 출산 후에 그 사진을 또다시 올렸습니다. 투표하고 나서 바로 출산했다. 그 후로 연예인들이 박진희 씨, 김재동 씨, 이런 연예인들이 거기에 이제 같이 놀기 시작을 했죠. 그 이후로 갑자기 젊은 사람들 사이에 인증샷 놀이가 대유행이 되면서 그 투표를 했다는 표시가 보이는 장소에서 사진을 찍어서 트위터에 올리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후 들어서 투표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 때 아주 급격하게 바뀌었죠. 당시에 그것을 통계도 나와 있죠.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이. 그때는 오세훈 시장이 좀 픽업을 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힘든 시간을 네. 겪었었죠. 네. 자, 우리가 지금 튀니지 이집트 사태에서 보듯이 아무튼
소위 SNS의 위력이 정치권에 이렇게 막강한 힘을 주고 있는데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기존의 정치 권력의 소위 언론이나 여론에 대한 통제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고의 역사 이래 우리가 네. 통치를 하는 위정자들이 뭐 진시황의 소위 분서갱유를 비롯해서 네네, 그때부터 시작을 네네. 뭐 고대도 그런 게 있었던 것처럼 언론을 통제를 하고 자기한테 유리한 정보만 대중들한테 뿌리고 하는 소위 그 소수의 이렇게 생산자에서 다수의 이렇게 뭡니까 대중에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뿌리다가 통로를 딱 잡고 있으면은 그게 언론끼리 막기가 참 편했는데 이제 트위터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제가 그냥 여기저기서 막 지저귀는 거를 그죠? 다수의 대중들이 막 여기저기서 떠드니까는 그거를 국가 중앙 권력이 통제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이 그런 통제라는 말 자체가 좀 어폐가 있고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사실은 기존의 기득권 언론뿐만이 아니라 기득권 언론조차도 정치권과 언론이 유착을 해서 그렇죠. 어떤 권력을 창출하는데 큰 그 역할을 했죠. 그러면서 권력을 계속 재생산해내는 소위 그런 그게 권언유착이라고 우리가 그렇죠. 속세서 네, 얘기를 네, 하죠. 네. 그렇게 돼서 뭐 메이저 신문만 잡으면 대통령 될 수 있다. 뭐 이런 네, 말까지 네. 나오는 이런 그 희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스마트폰 시대의 스마트폰 리더는 누구나 다 본인이 뉴스에 참여할 수 있고 뉴스를 생산할 수 있고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트위터 계정이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 뉴스를 유통까지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권력이 기존의 기득권 권력에서부터 완전히 대중으로 시프트된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순간이라고 이렇게 뭐 보여집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사실은 일반 대중들, 서민들, 뭐 영어로 그래스루트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중앙 정치에 이렇게 정말 뭐 민주주의라는 게 물론 우리가 투표해가지고 참여하지만 직접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그렇죠. 인류 역사상 그런 게 없었죠, 그죠? 네네. 신문고 같은 거 그냥 조그마한 어떤 사례들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일반 대중들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중앙 정치에 반영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그런 면에서 이번에 그 모바일 혁명이라는 거는 개개인이 다 자기 목소리를 그죠? 낼 수 있고. 막힘없이 전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다중들한테 보낼 수 있다는 면에서 아마 그게 정말 큰 혁명이라고 그렇게 네, 얘기할 그렇죠. 수 있겠죠. 이번에 사실 이집트에서도 자기네 민중들이 시위를 하는 현장을 철저히 언론 통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알자지라 방송에서 계속 트위터를 통해서 그것을 푸시를 해서 밀어넣으니까 결국은 그것도 전 세계에서 이집트의 민주화 열기를 지지하는 많은 세력들이 트위터에 응원을 보내고 결국은 국가가 전복되지 않습니까? 국가에 30년 가까이 이끌어왔던 권력이 무너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것은 이제 다시 단순히 그냥 IT 혁명의 기술 이런 정도로 볼 수 없는 정말 저는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소위 싶습니다. 정착적으로는 파워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네, 얘기가 될 수 네. 있겠죠.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에 아마 여야를 불구하고 다 굉장히 이쪽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기업도 그래요. 당연하죠. 기업도 이제 사실은 기업과 언론과 권력이 같이 유착돼서 어떤 기득권의 권력을 유지했었던 것이 크지 않았었습니까? 사실 우리 사회 역시 많이 민주화된 사회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이제 일방적인 기업의 파워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서 점점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는 데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SNS는 아무튼 조금 이를테면 진보 세력한테 어떤 조금 보다 더 유리한 그런 문명의 어떤 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또 보통 이제 SNS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연령층이 비교적 30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SNS 이용자가 좀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 때문에 SNS 이용자들의 정치 성향도 진보적이어서 진보적인 정치 세력 또는 진보적인 후보한테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제 보니까 진보적인 정치 세력이 유리한 것이 아니라 진정성이 있는 후보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재정의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난 6.2 지방선거 때
실제 일어났었던 일이니까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은평을 선거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천호선 후보가 본인은 이번 선거를 돈 안 들이고 트위터로 치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트위터를 많이 날렸죠. 근데 트위터의 진정성은 뭐냐면 반드시 본인이 직접 트윗을 날리는 것을 우리가 기본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트위터를 남한테 대신 시킬 수 없는 것으로 다 인식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그때 당시 그 지역에서 출마한 후보들이 전부 다 공정선거를 협약식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천호선 후보의 트윗이 하나 날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자리에서 트윗을 날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상대 후보 측에서 천호선 후보가 그 트윗을 본인이 날리지 않았다. 대리로 했다. 대리로 했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천 후보가 즉각적으로 사죄를 했으면은 진정성으로 또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사죄를 하지 않고 이제 본인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것을 트위터 위원들이 결국 다 잡아냈어요. 그래서 결국 보좌진이 그것을 자기가 했다. 사죄를 하는 사건까지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천호선 후보 같은 경우 진보적인 후보이지만 그 한 건의 트윗 때문에 진정성에 있어서 실점을 상당히 하는 그런 큰 실수를 저질렀죠. 결과적으로 천 후보가 선거에서 굉장히 고전을 했죠. 그러니까 진보적인 후보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아마 다음 총선, 2012년 총선, 2012년 대선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결국은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어느 정치인이 더 진정성이 있는가에 대한 판가름이 바로 트위터 상에서 나지 않을까. 아주. 자, 우리가 그 소위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소위 진보적 세력한테 유리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판단일 수 있네요. 그죠? 지금 네. 그 말씀은 참, 김 부장 말씀 좋은 말씀이네요. 진정성 있는 쪽에, 유리한 어떤 우리 매체고 문명의 이기다라고 네. 봐야지 그걸 반드시 진보 쪽에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네. 거는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소위 그런 어떤, 집단이 걸러낸 어떤 그런 걸 조금 전에 집단 자정 능력이라고 그렇게 네. 표현하죠. 집단 이성의 어떤 에 대한 신뢰 같은 건 뭐 그런 거겠죠. 네네. 이제 기존 매체와 트위터 매체의 차이가 뭐냐면 기존은 일대 다수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하면은 조선일보 하나에 그렇죠. 다수의 100만이 넘는 독자가 있었었죠. 근데 이쪽 그 SNS 생태계는 다수 대 다수의 묶임입니다. 그래서 다수가 얘기를 하고 그것을 다수가 검증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다수가 엮였기 때문에 누가 거짓말하면 또 다수가 걸러내요. 바로. 그러니까 자정 능력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기존의 언론사에서 일방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는 다수가 받기만 하지 그것을 고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다수와 다수대로 이렇게 물리기 시작을 하면 서로 다 그걸 지켜보고 있거든요. 내가 한 말을 또 다수가 다 날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수가 다 걸러낸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늘 21세기의 결국 최고의 화두는 집단 지성의 힘이다. 집단 지성이 결국 사회를 변혁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민주화든 진정성이든 사회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이 이것은 반드시 IT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권력의 쉬프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계로 우리가 나아가는 한 첫 출발점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야말로 그 소셜 미디어 시대의 개막이 이제 된 거죠, 그죠? 네, 소셜 미디어 그죠. 시대가 네. 된 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도 작년도를 이제 어떤 그 개막의 원년으로 이제 보는 거고 네. 결국 신문이 이제 처음에는 소위 우리가 그 인쇄 매체, 그죠? 네. 프린트로 해서 주던 것이 90년대 들어가가지고 인터넷이 이제 컴퓨터죠, 90년대. 컴퓨터로 컴퓨터 조판 시대를 열었어요. 열악하지만. 그러다가. CTS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2000년도 들어와서 이제 그것이 다시 컴퓨터 CTS 체제에서 인터넷 시스템으로 갔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 2000년도였다면 2010년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소위 모바일 체제로 지금 오는 거죠. 네, 네. 지금 얘기하는 그 이런 시스템인데 네, 결국 네. 그런 미디어의 어떤 발전사를 이렇게 보면 불과 한 20-30년 사이에 그냥 혁명적인 변화가 미디어 쪽에서 그 SNS 때문에 일어나는 그렇죠. 거죠. 네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사실은 이제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잘 안 켠다고 해요. 왜냐하면 침대에서 일어나서 이제 모바일로 그냥 드러나서 뉴스 확인하고요. 그렇죠. 또 지하철 타서도 확인하고요. 잘 때도 이제 자기 직전에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메일도 거기서 확인이 되고 트위터 의뢰인들끼리 정보 공유도 거기서 하니까 실제로 이제 스마트폰을 사게 되면 인터넷을 잘 안 켜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이런 위키트리 같은 이런 성격의 그 소셜 뉴스 업체들이 미국에 올보이스죠? 네, 그런 것 같은 거죠? 올보이스.com. 네. 캐나다에 또 뭐 비슷한 회사가 하나 나우 퍼블릭인가? 나우 퍼블릭. 그렇죠. .com. 그런 게 지금 위키트리 시스템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죠. 그런 시스템에 지금 SNS 뉴스 매체들이 생겨나고 있죠. 자,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진 소위 SNS를 기반으로 한 소셜 뉴스 매체들의 성격을 정리해보면 결국 편집 뭡니까? 정리 한번 해보면 기자가 일단 없죠. 그죠? 그쵸. 기자 기존에 있는 기자들. 기자도 이제 누구나가 기자가 되는 거죠. 저도 기자고 저도 우리 기자를 김혜인 했지만, 부회장도 네. 기자 출신인데 사실은 전문직으로서의 기자의 의미가 조금 퇴색하는 면이 없지 않나요? 그렇게 본다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편집권이 없는 없죠. 거고요. 사실 편집권이. 그간에 언론사가 편집권을 갖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었었죠. 무서우진 않았지만 권력은 있었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하고 뉴스 유통도 이렇게 협업으로다가 SNS를 통해 가지고 협업을 한다는 네. 그런 큰 차이가 그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올 네,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죠.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기존에 우리가 그 진보적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1인 시민 기자가 그죠? 시민 네. 기자가 조금 그 차이라면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죠. 독자가 뉴스를 생산하는 구조는 시민 기자라고 기자인 했어요. 건 그 시민 기자 맞죠. 있었는데. 근데 오마이뉴스는 자체 오마이뉴스가 편집권을 갖고 있죠. 예를 들자면 오마이뉴스는 진보적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굉장히 보수적인 글들이 올라오면은 다 조금. 그게 신문사 편집에서 자체 편집에서 그렇죠. 편집에서 밀려버리죠. 그러니까 사실은 시민 기자가 참여는 했지만 신문사가 편집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위키트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주 진보적인 글에서부터 아주 보수적인 글까지 그러게요. 다 공존하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일체 걸리지 않기 그러게. 때문에. 그런데 제가 김 부장한테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신문사에서 편집을 한다라는 것도 개중에는 무슨 가령 표절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또 명예훼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다 소위 우리가 그걸 게이트 키핑 한다 그러죠. 네, 그리고 네. 또 뭐 데스킹 한다고 네, 네. 하는 말도 그렇죠. 쓰는데 지금 그런 기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네. 인터넷에 늘 부작용으로 나오는 문제가 뭐 정말 댓글 보면은 뭐 맞아요. 말할 수 입에 담을 수 없는 네, 욕설이 나오는 맞습니다. 것도 있고 그런 소위 게이트키핑 기능 기사에 대한 검증 시스템 같은 거는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될까요? 네, 그게 이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약간의 지금 혼돈이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인터넷 시대의 부작용입니다. 분명히 인터넷 예, 부작용. 그거는 왜냐면 그건 포탈 시대의 부작용이에요. 포탈의 경우 예를 들어서 네이버라든가 뭐 이런 다음이라든가 이런 포탈 시대에는 포탈은 일대 다수의 구조입니다. 네이버라는 일 회사에 다수의 그 많은 그 인터넷 유저들이 보고 댓글만 일방적으로 다는 이런 구조죠. 그런데 그 포탈 시대와 SNS 시대가 확연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그게 포탈 혼동하기 쉬울 시대는 것 같아요. 일대 다수의 구조라면 이 SNS 시대는 다수대 다수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다수가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아주 특징이 있는 게 보면 트위터에 욕이 없어요. 어떤 인터넷 욕이 댓글하고는 확연히 다른 확실히 거죠. 달라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다수가 보기 때문에 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포탈에서는 익명성이 보장이 되거든요. 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트위터에 가입할 적에 가입할 때 내는 절차가 이메일 주소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수와 다수를 엮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설이 없고요. 또 하나 트위터에 보면 선정성 있는 것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성을 그 문제 삼지 않아요. 이게 스스로 자정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그 바로 포탈 시대와 SNS 시대의 큰 차이점입니다. 아까 김 부회장께서 말씀하신 집단 지성의 자정 능력 같은 거라고 네네. 그리고 예컨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올렸어요. 그러면 이게 다수 대 다수의 구조이기 때문에 누가 바로 와서 고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기사를 올렸는데 KBS에서 이것을 봤는데 이러이러한 기사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그럼 누가 바로 들어서 그건 KBS가 아니고 MBC라고 고칩니다. 그렇게 다수 대 다수로 엮였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위키피디아의 기반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 포탈 시대와 SNS 시대를 이제 구분을 지금 잘 못하고 있는데 그런 차이가 있고요. 저작권법의 문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저작권 문제는 아주 잘 해결을 했는데요. 다른 데서 긁어오거나 하면은 저희 저작권 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어요. 그 소프트웨어로 개발한 네, 소프트웨어로 그건 개발을 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 글을 갖다가 긁어붙이잖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그냥 걸려버려요. 어디서 글을 카피해왔다라는 것이 다 소스가 떠버리고 기사를 막고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그 문제 해결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SNS 시대와 포탈 시대를 지금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있어요. 저도 잘 혼동이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 시대가 페이퍼 시대라고 하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2.0 시대가 이제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그 포탈 시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3.0 시대가 소위 스마트폰 시대로 대별되는 SNS 시대죠. 그 SNS 시대와 그 포탈 시대의 차이가 1대 다수의 관계가 아니라 다수 대 다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이라든가 욕설, 비방, 음란성 이런 문제가 스스로 자정된다는 것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근데 이를테면 뭐 그래도 가령 클릭을 어쨌든 클릭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런 클릭하는 숫자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여론이 이렇게 그쪽으로 뭐 예를 들어서 또 여론에 쏠린다. 편승한다 할까 쏠린다거나 네, 네.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그것도 이렇게 됩니다. 이제 트위터에서는 리트윗 기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클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가 정말 남한테 추천해 줄 만하다 하면 리트윗을 하죠. 그런데 그 기사가 쓰레기 같은 기사다 하면 아예 리트윗 자체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가치 판단도 독자들이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소셜 뉴스 매체의 장점들이 지금 많이 나왔는데 네네. 앞으로 이제 운영을 해나가면서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우리 네네. 김 부회장께서 보시는 네. 이 밝은 면과의 반대쪽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랄까 뭐 그런 게 상정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부정적인 네. 영향이 지금 글쎄 이제 그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 같은 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SNS 시대에 소외되는 층이 있을 거예요. 그 소위 디지털 격차 같은 거. 네, 디지털 격차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제 그 아이패드가 만들어졌을 때 아이패드가 어린이와 노약자를 위한 기구다 이런 얘기도 그 스티브 잡스가 했어요. 왜냐면 다루기 편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마트폰에 그 벽을 느끼는 그 계층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있죠. 저도 지금 잘 몰라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스마트 리더가 생기는 반면에 또 거기서부터 이제 좀 소외되는 그런 계층이 분명히 있죠. 존재하죠. 그런 격차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 이것은 사실은 정보를 디스트리뷰트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소셜 미디어들은 소위 수익 모델을 어떻게 창출을 합니까? 기존 신문이 뻔하죠. 신문 팔고 광고해서 하는데. 네, 노출해서 하고요. 그 소셜 미디어 시대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소셜 홍보가 수익 모델이 되는데요. 저희도 이제 그것이 수익 모델이 되고 있는데요. 그간에 이제 그 광고는, 저희는 이제 BTL 광고라고 하는데, 그 빌로우 더 라인. 네. 라인 밑에 있는 홍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Below the line. 네, 빌로우 더 라인.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존에 이제 언론에서는 신문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직접 띄우지 않습니까? 배너를 달든지 해서 그걸 클릭을 하게 하든지 뭐 그 신문사에 나온 광고를 보고 그 물건을 사게 만들든지 이런 간접 광고 형태죠. 그래서 기업이 미디어를 갖지를 못합니다. 기업이 미디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자기네 상품에 대한 광고나 홍보를 걸고
그것을 소비자들이 보는 이런 형태가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이 SNS 시대는 기업도 자체의 미디어 기능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데가 삼성 이런 데거든요. 스스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것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스스로 뉴스 생산을 하죠. 그래서 저희 같은 SNS를 통해서 저희는 사실은 뉴스 일종의 뉴스 플랫폼이거든요. 저희는 뉴스를 직접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뉴스가 유통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이 이쪽에 SNS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공신력을 인정받았다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기사를 유통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질문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기업이 스스로 과대 광고. 자, 정확히 그 부분을 제가 우리 김 부회장한테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었는데 이거죠. 네네. 기업이 직접 작성을 한다. 네네. 그럼 본인한테 당연히 유리한 쪽으로 네네. 사실보다 과장할 수도 있겠고 네. 하는 오히려 그렇게 됨으로써 상업성이 더 커질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지. 네네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트위터 생태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진정성과 신뢰성입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서 얘기했듯이 모 후보가 자기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트윗을 날렸다가 오히려 그 트위터리안들한테 좀 웃음거리가 됐었던 적이 있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기업이 그 제품을 실제와 다르게 굉장히 과장 또는 홍보해서 기사를 날렸을 경우에 많은 다수의 소비자들이 그것에 대한 반박 글이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해집니다. 저 기업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저 기업의 제품은 굉장히 형편없다. 이런 것들이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것은 신뢰도 리스크를 안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떨어질 적에 이것은 뉴스 매체나 기업이나 정치나 다 신뢰도 리스크를 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더 큰 문제를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트위터의 자정 능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저는 장기적으로는 기업도 결국 깨끗한 장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가고 정치인도 마찬가지. 진정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어떠한 회사에 차를 샀어요. 근데 그 차가 굉장히 성능이 나빠요. 근데 많이 날렸다고 해요. 저희 같은 매체를 통해서 기사를 날렸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받았을 때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 차는 어디가 나쁘다, 어디가 나쁘다. 누가 써내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리스크를 기업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튼 김 부회장 말씀하신 그 진정성이 담보된다라는 부분이 참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도록 하죠. 네, 지켜보시죠. 그 부분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 아무튼 네. 우리 조금 기업의 어떤 상업성 문제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기업의 기사와 어떤, 뭐랄까, 기사와 상업, 광고의 구분 같은 것도 조금 애매해지는 부분도 좀 있는 거거든요. 다수의 문제도 있는데,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 지성의 힘 같은 거, 그런 거를 한번 추세를 한번 보면 아마 조만간에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네. 사실 SNS 시대에는 기사와 광고와 홍보의 경계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무너지고 맞아요. 결국 진정성으로 승패를 가르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조금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김 부회장이 보시는 SNS가 주도하는 어떤 미래의 변화를 어떻게 보세요? 저는 모든 권력은 결국은 다수가 감시하는 것이 민주화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정치적으로는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분명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인류 역사에 다중이 정치 세력의 중심으로 와 있은 적이 없어요. 네, 그렇죠. 다 소수 권력이 그냥 그 일부 소수가 다수를 지배함으로써 생기는 많은 문제점들이 역사의 비극이었는데, 이제 우리 인류 역사는 처음으로 다중들이 역사의 정치의 중심권으로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는 그런 조짐이 지금 아까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한 그런 혁명적 변화가 지금 그 모바일로 인해서 있는데,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아마 저도 정치적으로는 있을 거예요. 그것도 뿐만이 아니라 이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업도 사실은 대기업 중심의 일방적인 그 광고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런데 예를 들자면
기억나실 거예요. 그 무슨 이제 그 대기업들이 하는 그런 그 대형 슈퍼마켓 같은 것에 대한 격렬한 찬반 토론 이런 것도 다 트위터상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지난번에 SMS 문제도 저 네. 신세계 정영진 회장하고 뭐 저 조국 서울대 법대 네. 교수하고 네, 또 뭐 문용진 이렇게 해서 막 뭐 나올 한 겁니다. 겁니다. 네, 트위터가 네. 단초가 됐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 단초가 됐고 또 하나 기업이 굉장히 부도덕한 일을 했을 적에 이제 다수의 소비자들이 직접 기업에 두고 얘기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 전에 같으면 상당히 어려웠었죠.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트위터에서 가장 많은 그 팔로우를 갖고 있는 후보는 아니고 이제 정치인이 아마 박근혜 네. 전 대표일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박근혜 대표를 개인적으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이메일도 보낼 수 없잖아요. 근데 트위터를 통하면 어떤 유명인하고도 직접 대화가 가능해요. 그건 사실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내가 박근혜 대표, 이회수 씨, 트위터의 아주 대표적인 그렇죠. 인물인 이회수 씨한테도 직접 멘션을 날릴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세계 정영진 부회장한테 직접 멘션을 날릴 수 있는 소비자가 어디 있었어요? 그렇죠. 그 있을 수 없었거든요. 저 위키트리 기사 중에 이런 거가 있었어요. 신세계에서 그 세일 가격으로 판다고 해놓고 정가를 붙인 사건이 있었어요. 할인 매대에서. 그런데 그걸 누가 기사를 올려서 트위터에서 바로 정용진 회장한테 그 멘션을 날렸어요. 어떻게 신세계에서 이럴 수가 있냐. 이랬더니 바로 저 위키트리를 통해서 거기 그 사과가 전달이 됐죠. 우리가 흔히 있을 수 없었던 얘기거든요. 우리가 흔히 옛날에 과거 같으면은 뭐 소위 밑에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 되는 건데 위에 힘이 있는 사람들한테 직접 얘기해야 얘기할 수 그게 있죠. 해결된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 비즈니스하는 사람이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네. 이제는 바로 그 소통이 된다는 거죠. 네, 네, 직접 네. 다이렉트로 네. 회사 CEO한테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소통의 방법이 바로 그게 그렇죠. SNS고 네. 그런 것이 경제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좀 밑에서부터의 어떤 변혁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겠죠. 네네.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SNS는 IT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관계망의 설정이라든가 소통의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보다 대등적이고 수평적이고 권력 분산적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SNS 시대의 특징이거든요.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정용진 회장이나 나랑 계급적 차이가 굉장히 클 수 있죠. 또는 뭐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표, 손학규 대표 이런 분들하고 저하고 권력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SNS 공간 내에서는 1대1의 대등한 관계로 서로 직접 맞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손학규 대표를 모르지만 손학규 대표한테 직접 멘션을 날릴 수가 있거든요. 오세훈 시장을 모르지만 오세훈 시장한테 직접 멘션을 날릴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 엄청난 변화죠. 그럼요. 이게 사실 우리가 많이 민주화를 얘기하자면 지금 이 시대가 뭐 솔직히 속된 말로 까놓고 얘기하면은 보이지 않는 계급 차이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냥 여자들 경우에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유리벽이라고 그러죠. 네. 유리천장이라고 그러죠. 뭐 그런 얘기도 쓰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허물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은 그거는 대단한 혁명이죠. 그렇죠. 어쨌든 현장에서 일하실 적에는 여론 전문 기자이셨고 또 나중에는 위원을 하셨는데 조금 우리가 그런 면에서 그쪽이 전문가시니까 네. 우리 지금 정치 지형이라는 것이 아무튼 참 시끄럽죠. 그때 저희들이 취재 현장에서 일반 평기자로서 뛸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지기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여론이라는 게 참 엄청나게 그 선거에 영향을 주더라고요. 근데 지금 뉴미디어가 이렇게 페이스북도 그렇고 트위터도 그렇고 이런 것이 주는 여론조사의 어떤 방법론적 변화가 있나요? 어떻죠? 트위터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전 인구가 트위터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표본이 일그러지죠.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여론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흐름은 그러네. 보여준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사실 이제 여론조사도 갖고 있는 맹점인데 과거에 이제 제가 현장에서 뛰었을 때는 그렇게 지금처럼 핸드폰이 대세가 아니었을 때예요. 근데 그때는 여론조사가 굉장히 정확했었죠. 근데 지금은 많은 경우 집 전화가 없고 핸드폰만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핸드폰 이용자가 여론조사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가 좀 일그러지죠, 결과가. 마찬가지로 이 트위터를
시베리안들을 상대로 여론조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실제로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체를 대표한다고는 절대로 얘기할 수 없죠. 그러면은 오히려 아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디지털 격차, 그죠?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과 못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표본 추출을 할 적에 그 어떤 특정 계층에만 이렇게 쏠릴 수 있는 그런 현상 때문에 보편적으로 보기는 어렵겠네요. 그렇죠. 보편적으로 볼 수 없죠. 다만 이제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6.2 지방선거 때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어떤 선거와 관련된 그 기사들이 나가면서 리트윗이 계속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 리트윗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그 기사에 대한 자그마한 댓글을 같이 붙여서 날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대강 이번에는 야당이 좀 유리하겠구나.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은 오죠. 저희는 그래서 지난 6.2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이 굉장히 힘들겠구나. 네.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최근에도 무슨 여론조사 뭐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게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러시구나. 네. 어쨌든 그 여론조사 전문 기자라는 게 없던 시절에 그걸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궁금하실 테니까 한번 좀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여론조사 대선 관련해서 여론조사하면 특정 후보 어떤 분이 이게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죠? 그런 기조가 그렇게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그거 우리 소위 말해서 대세론인데요. 대세론이죠, 그렇죠.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박근혜 대세론이죠. 그것에 대해서 뭐 이회창 선진당 대표의 예를 들어서 대세론이 뭐 허망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옛날에 이회창 후보하고 노무현 후보에서 사실은 이회창 후보가 그렇게 무너지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죠. 그렇죠. 이회창 후보가 워낙에 그때 인터넷의 힘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네. 그랬는데 이제 근데 그것을 이제 이회창하고 박근혜 두 분을 바로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는 게요. 또 지난 8월 선거 때 보면은 이명박 후보가 박근혜 후보보다 여론조사상에서 계속 앞섰었죠. 결국 끝까지 그 기조를 유지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 갤럽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의 그 대표주자인 갤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론조사는 스냅사진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냅사진이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때 분위기를 찍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로 사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당시의 상황만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박근혜 전 대표가 대세죠. 그를 부인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나머지 2, 3, 4 그 이하 여타 후보의 모든 지지율을 다 합쳐도 박 전 대표보다 지지율이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 전 대표가 지금 현재 대세다. 이것은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대세일 거냐? 그건 지켜봐야죠. 네. 여론조사가 점치는 건 아니니까 지금 현재의 스냅사진이다. 이런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김 부장 한 10여 년 전에 우리가 참 취재 현장에서 이렇게 같이 뛰어서 네. 사실 그때 친하게 지냈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봐서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눈 게 그때와 비교하면 참 그야말로 시대가 이렇게 흘렀구나. 또 이렇게 정말 변혁이 일어났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주제를 갖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기자만 뉴스를 생산할 수 있었던 시대였어요. 절대적으로 그랬었죠. 그러게 참 세상이 정말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요즘 아무튼 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위 민주화 바람, 이 중심에 서 있는 소위 SNS. 앞으로도 아마 예측 못하는 사태들이 또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얘기 뭐 재밌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SNS가 세상을 활발히 지켜보도록 하죠. 네. 오늘 시간 내줘서 너무 고맙고요. 네. 말씀 재밌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